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요걸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야기 나왔었죠. 터지면 끝장.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다.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들어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요거 갖고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진짜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조금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런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서 오판하지 않게 사실을 보기 위해서 어떤 비율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대출이 DSR 규제를 받을까? 혹은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매수 기회를 엿보고 계신 분들 모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전세대출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일단 뉴스를 한번 봐야겠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사상 최대 가계부채다. 전세대출도 DSR 규제를 받나? 금융당국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대요. 검토 중이고요. 아직 미확정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전세대출 관리 경고 등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런 전세대출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DSR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 비중이 높아요. 위험해요 라는 겁니다.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건 전세 기간 만기가 몇 년이죠? 2년이죠? 2년 뒤에 다 갚잖아요. 전세금 돌려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 전세 계약의 구조상 이게 많은데 이게 일시 상환 비중이 높아서 오히려 위험하다. 분할 상환을 해나가면은 부채가 줄어들어서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갚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2대1리에서 전세 DSR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전세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민과 청년층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아니 이 전세금 안 그러면 꼼짝없이 월세 산 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살라고 하냐. 우리 돈도 못 모으는데 전세 대출 이자가 더 싸서 이게 우리한테는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런 다양한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헤드라인만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다. 두 번째,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이 안 되고 있었는데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금융당국은 미확정이에요. 그런데 아직 미확정이라고 말해요. 아직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너무 막 설레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 이슈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폐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요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 혹시 너나이님 DSR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약간 다 아는 것 같고 약간 싹 보니까 지금 다 이러고 있어. 그래. 그렇구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약간 창피해서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DSR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DSR은요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겁니다. 빚 갚는 데 드는 돈을 소득으로 나누는 거예요. 즉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DSR이 예를 들어 40%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빚을 갚는 데 드는 돈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해 줄게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면 대출을 더 많이 받겠죠? 소득이 낮은 사람이면 대출을 덜 조금 받겠죠?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부채의 레벨, 부채의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펴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그죠? DSR의 뭐 약자가 뭐예요?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 의미만 알면 돼요. 저도 모르거든요, 사실. 자, DSR 규제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이 어렵고 높을수록 대출이 쉬운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같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DSR을 60%로 해주면 대출을 소득의 60%까지 해주니까 많이 받을 수 있고 저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대출이 어려운 거죠. 같은 소득이라도. 그런데 지금 이슈가 뭐냐면 위에서 말한 요 당신이 빚을 갚는데 요 당신의 빚 여기에 전세 대출이 포함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포함이 안 되느냐? 그동안 정부에서 전세 대출이 DSR 규제 포함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아니 세입자가 즉 임차인이 그 빚을 내서 그거를 벌어서 갚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거는요, 집주인한테 돌려받아서 갚는 거지, 그 사람이 자기가 일해서 벌어서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즉, 소득 대비 부채 비율에 해당, 이 제도의 취지상 소득 대비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가를 따지는 데는 들어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동안. 대충 느낌 오시나요? 예,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코크님이 저희 임대인이고 제가 임차인이에요. 3억짜리 전세에 제가 뭐 1억 5천에 대출을 내서 했어요. 제 1억 5천을 이거를 제가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임대인 분이, 이 코크 임대인께서 저한테 돈을 돌려주면 그거 갖고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소득으로 갚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 논리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논하기 전에 이런 논리로 정부는 그동안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하지 않았던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인 거야 지금. 그랬는데 분위기가 이런 거죠. 요즘 뉴스가 이런 게 나옵니다. 터지면 끝장. 외환위기 몇십 배. 뭔가 무섭죠. 네. 헌돈이 쫙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죠? 터지면 몇십 배. 레드라인 넘어선 한국. 가, 개, 부, 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분위기가 뭐냐면, 아니요,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임대인한테 받아서 갚는 게 맞는데요. 어쨌든 빚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심각한데 이거 이대로 내비둬도 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서운 문구는 뒤로 하고 우리 팩트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팩트 체크. 자,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 선이 여기 보면 가계신용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가계부채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이 전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늘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막대 그래프가 얼마만큼 늘었느냐니까 요때 진짜 많이 증가했네요. 그죠? 이게 언제냐면 2017년 정도입니다. 이때 가계대출이 전기 대비해서 4조가 넘게 늘었어요. 이 통계기간 사이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계신용은 1870조 가까이. 요게 총액이고, 요게 파란색 그래프는 요걸 보시면 되고, 노란색 그래프는 이 오른쪽에 요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지금 보면 터지면 끝장, IMF 몇십 배,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작 최근을 보잖아요. 이 노란색 그래프가 오히려 줄었어요, 이때는. 그러네요.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가계부채가 이때 감소했던 거예요. 근데 이 보면 가계부채가 감소한 때가 있나요? 2008년 이후에? 요거 잠깐 요때 빼고는 항상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줄었는데 썸네일은 터지면 끝장, IMF 몇십 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공포나 이런 두려움을 자극하는 문구로 지금 작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사상 최대 수준이냐? 맞아요. 사상 최대예요. 가장 많아요. 이 기간을 보면 지금 현재 가장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증가 속도 자체는 낮아졌어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팩트를 봐야 되는데 부채라는 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새우깡의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부채도 대출도 금액이 늘어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 새우깡 가격이 늘었어. 새우깡 사 먹으려면 돈이 필요해. 근데 새우깡 가격이 올랐죠. 새우깡 가격이 올랐으니까 돈을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빌려야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그 나라의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가계부채라는 거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새우깡의 오늘 가격은 사상 최대잖아요. 짜장면의 오늘 가격도 사상 최대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짜장면. 짬뽕에, 좀 준비한 건데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짬뽕의 오늘 가격도 사상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사상 최대인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 2년, 3년 동안 이 파란색 가계부채 증가의 기울기가 오히려 플랫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평평해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증가율도 이전보다 낮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제가 부동산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나 콘텐츠가 나오는데, 진짜 사상 최대 가계부채라는 게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걸 논의하는 배경의 전부일까?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니까 전세대출도 규제해야 돼. 이게 전부일까? 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조금 전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주체가 누구냐?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속마음을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부동산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정부의 속마음은 뭘까? 자, 이게 올해 7월에 주로 나왔던 뉴스들인데요. 여기 보면 경제정책 방향, 전세금 반환 대출 숨통, 집주인 숨통, 전세금 반환 대출 해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DSR 40%에서 DTI 60%를 적용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세금 반환 대출이 뭐냐면 누가 받는 거냐? 자, 제가 아까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제가 임차인이고 우리 코크님이 임대인이세요. 저한테 2년 전에 2011년 막 이럴 때 전세 비싸게 올라갔을 때 저한테 막 전세금을 코크님이 막 그냥 5억을 막 받아갔어요. 저한테. 시세였겠지. 그런데 코크님 2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지났는데 전세금이 3억 5천이 돼버린 거야. 저는 어떠냐면 불안한 거죠. 저 코크님 저 5억 전세였는데요. 지금 시세가 3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저 5억 돌려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코크님이 네, 일단 저희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런데 돈이 어디서 쑥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그 상태에서 막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데 막 나도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니 계약을 5억을 저한테 반환해주기로 계약하셨는데 왜 안 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돈이 없어요. 막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계약은 계약이지. 왜 이렇게 전세금을 많이 받아가셨어요? 하면서 막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이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패닉이 오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정부예요. 새벽보기님이 쓱 와가지고 코크님한테 돈 빌려줄게. 일단 이걸로 막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전세금 반환 대출이거든요. 근데 전세금 반환 대출도 DSR 40%를 적용받고 있었어요. 이걸 해준다고 하더라도. 근데 코크님이 이미 딴 데다 빚을 좀 써가지고 DSR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이 1억 5천을 나한테 더 대출을 받아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DTI 60%, 그러니까 40%에서 60%로 늘려서 코크님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물론 여기 DTI라는 개념은 DSR하고 좀 다른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DSR보다 DTI가 똑같은 소득에 똑같은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훨씬 더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더 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때 당시에 2023년 7월, 즉 올해 여름에만 해도 역전세가 너무 심하니까 정부에서 집주인들이 대출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쉽게 해서라도 역전세를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정부의 액션입니다. 제가 여기 타이틀에 속마음이라고 써놨지만 하는 행동을 봐야 알 수 있잖아요. 말로는 믿을 수 없어. 그죠? 난 네가 좋아 라고 하는데 전화도 안 해. 오지도 않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난 네가 좋아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런 행동을 해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보세요. 23년 7월, 즉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에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했어요. 정부는 역전세를 막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했던 겁니다. 그럼 이때의 정부의 마음은 뭐냐? 행동으로 봤을 때 나는 집값이랑 전세값이 급하게 떨어지는 거 싫어. 지금 이러다가 큰일 나게 생겼어. 집값이 정말 위험할 것 같아. 이게 정부의 속마음입니다. 자, 이걸 보는 순간 또 어떤 분들이 이럴 거예요. 에휴, 이놈의 정부는 역시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 집 있는 사람들만 잘해주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집 사는 거를 싫어해 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다시 보십시오. 이어서 보세요. 그로부터 2개월 뒤에 23년 9월에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50년 주담대 한도를 축소합니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끊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끊을게요. 그리고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구해주얼부 꾸준히 보신 분들 이거 다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아실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 불과 2달 뒤, 즉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축소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조금 더 유리한 대출인
특례 보금자리로 오늘 제공을 했었는데 6억 넘는 거는 특례 보금자리로 안 해줄 거예요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냥 은행 가서 빌리세요. 저희가 안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은행 대출 금리가 높은데요?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6억까지만 해드릴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한 거예요. 또 2달 만에. 그럼 이 행동의 속마음은 뭘까? 속내는 집값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싫어. 이겁니다. 즉 정부는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일단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계부채는 오히려 최근 2, 3년간 이전에 비해서 안정적이었어요. 썸네일이나 뉴스 제목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만 보면 정말 조금이라도 바늘로 톡 치기만 해도 뻥 터져버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데이터를 보면 가계부채는 오히려 최근 2, 3년간 이전에 비해서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이 훨씬 더 급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담대나 전세대출과 관련된 정책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우선적으로 검토된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스탠스가 주담대나 전세대출 정책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가계대출도 가계대출이지만. 그리고 정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7월 달에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역전세 나던 게 어떻게 됐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진짜로. 왜냐면 급한 사람들 돈 빌려가지고 역전세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9월 달에 집값 막 우리 한참 얘기하나 뭐 반등 온 거 아니냐, 뭐 다시 막 상승장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때 정부가 저 9월 달에 특례론을 딱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또 거래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 이번 달 지금 1000건도 안 된대. 이게 뭐냐면 정부는요, 여러분, 시장을 조절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이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이 대출 정책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조절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작동을 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신감이 생기지. 이거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거 매매 올라? 대출 줘요. 전세 뭐 갑자기 막 너무 떨어져? 대출 좀 줘. 이러면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 근데 정부가 원하는 방향 알아야겠죠? 그게 뭐라고요? 급하게 떨어지는 거 싫어.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구나. 아니,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싫어. 그냥 적당히 갔으면 좋겠어.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스탠스와 이런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의 배경으로 와볼게요. 그럼 정부가 왜 지금 이 정도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봐요. 왜 갑자기 전세대출 DSR 규제 얘기를 할까? 왜 갑자기 슬금슬금 얘기를 할까? 그 속마음은 정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전세 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4천만 원으로 열반 듣고 6개월 뒤에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1억 이상 수익을 봤던. 열반을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땠을 것 같아요? 열반 듣지 않았으면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 월천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다 보니까 저는 종잣돈 한 5천만 원 정도 모은 상태였는데 서울 집값이 막 10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 10년 그냥 열심히 모으면은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좌절감을 되게 많이 맛봤던 것 같아요. 너바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 그냥 열심히만 산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집 근처에 있는 집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반 들으면서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각이 좀 보이더라고요. 요거를 알아두면은 좋은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많았었는데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튜터님들도 계시고 같이 해주는 동료분들이 계시고 나를 또 신뢰하고 또 따라주시는 후배님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 혼자가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라는 이런 확신이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열반은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로드맵을 다 그려주시고 같이 일구게 해주셔가지고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고 저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제 인생이 진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만약에 경제적 자유의 꿈이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의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매매 시장에 정부가 실행한 정책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제가 아까 기사에서 안 보여드렸는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언제 나왔냐면요. 2023년 1월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2023년 1월에는 또 어땠다는 거예요? 대출해드릴게요. 집 좀 사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9개월 만에 어떻게 했다? 폐지해버린 거야. 부분적으로.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 여러분들 아시죠?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매매 시장, 집값이 올해 막 대득해 바운스다 이런 얘기 네네,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활성화가 됐다는 거야. 그럼 정부 입장에서 이 정책의 목적이 어떻게 된 거죠? 성공한 거죠. 그런데 이거 봐라. 갑자기 왜 이래? 얘들 이러도 또 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 싫은데 난 그거 싫다니까? 하면서 이걸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억제가 됐잖아 지금. 이것도 뭐예요? 성공을 한 거죠. 이게 1번이라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대출이니까. 그런데 이게 가계부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늘어나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니까 가계부채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어요. 이거는 뭐죠? 부작용인 거예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부작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심각해지고 마침 또 우리는 억제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출을 쪼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가계부채 억제가 되겠죠. 너나이님 무슨 소리예요? 가계부채가 억제되다뇨. 지금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가 가계부채 최대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는 거는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상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주택담보대출 지금 실행되는 건 언제 계약이 된 걸까요? 3개월, 2달, 3달 전에 계약된 거예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이번 달, 지난달부터 줄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시차가 있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 거예요. 아마. 왜? 거래가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겁니다. 몇 달 지나면. 그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이게 전체적 흐름을 읽는 겁니다. 자, 그럼 전세 부분은 어떤 정책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반환대출 DSR 미적용. 그러니까 DSR 적용을 완화해 주는 걸 했었죠? 그랬다 갑자기 또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하겠대. 이거는 완화해서 규제로 바뀌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자, 이거 완화하면서 역전세가 연착륙을 했죠. 성공한 겁니다. 그럼 이걸 왜 하냐 이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살살 꺼낼까? 정부는 이런 판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는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자, 일단 매매는 잡았어. 원하는 방향대로.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전세? 근데 전세가 급하게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거 돌아가는 판 보니까 잘못하면 전세 좀 이거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리 DSR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운을 띄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가계대출 증가는 부작용이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가계대출 억제에 이거에 영향을 주느냐? 당연히 이거 쪼이면 억제에 영향을 주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건 급등도 급락도 아닌 안정적 부동산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적정한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부가 앞으로 보일 모습은 이렇습니다.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지금 매매는 하락으로 턴을 했잖아요.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매매가 하락한다.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안정적인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바뀔 때마다 상대의 속마음을 모르면 헷갈리잖아. 우리가 사람 대할 때도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왜 이러는 거지? 막 이러잖아. 근데 이 사람의 진짜 의도를 알면은 행동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요, 여러분들 매매 시장이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급하게 떨어지거나 하면 또 특례보금자리론 9억까지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고 나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매수나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전세가 상승할 경우에는 전세대출 DSR 규제를 실행할 수 있어요.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만약에 정부가 걱정하는 것처럼 전세가 갑자기 막 상승을 해, 급등을 해.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전세대출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DSR에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주담대가 확대되면 정부는 더 이상 떨어지거나 거래 멈추는 게 싫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되는 거고요. 전세대출 DSR 규제를 하면
아, 정부는 지금보다 전세 상승 속도를 늦추고 싶구나. 그리고 전세는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만약에 규제를 한다라고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고 규제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죠? 제가 해드릴게요. 규제는 일단 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규제를 할 때 어느 정도로 해나갈까로 접근하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왜? 갑자기 어느 순간 전세 대출은 전부 싸그리 DSR에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정책할 때 항상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치, 그치. 반응을 해보고 보지. 해보고 반응을 보는 거야. 이거 괜찮은데? 하면 조금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전세 대출 이자에 DSR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금 요거 하게 되면 요걸 할 것 같다. 이렇게 2대1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제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있어요. 연봉이 4천만 원입니다. 신용대출 2천만 원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신용대출은 5.5% 금리를 가지고 있고요. 5.5%면 이 사람이 신용대출을 DSR 계산할 때는 신용대출을 5년 상환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을 5년 동안 갚으니까 1년에 얼마 갚아요? 원금을? 400만 원. 그죠? 5.5% 이자면 1년에 이자 얼마죠? 2천만 원에 5.5%니까 110만 원.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사람이 매년 갚아야 될 돈은 510만 원인 거죠. 자, 그러면 현재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A씨의 DSR은 전세대출 이자만 DSR에 포함시킬 때의 경우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 A씨의 DSR은 아까 요게 위에 분자가 갚아야 될 돈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갚아야 될 돈. 1년 동안 원금 400만 원에 이자 110만 원에서 51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얼마다? 4천만 원. 그 4천만 원 소득으로 나누면 이 사람은 12.8%의 DSR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근데 이거와 무관하게 전세대출 받을 수 있었어요. 왜? 규제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요. 전세대출 이자에 대해서 DSR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금리 4.5% 가정했을 때. 자, 400만 원하고 110만 원. 요건 신용대출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DSR 40% 넘는 거는 대출을 못 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 사람의 소득 대비 DSR 40%에 해당하는 갚아야 될 돈은 1,600이 넘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신용대출에서 이미 500만 원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전세대출 이자로는 매년 1,100만 원 이상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연간 이자로 따졌을 때 1,080만 원이 넘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연간 이자 1,080만 원을 지금 현재 대출 금리 요 정도 하니까 전세대출 금리가 4.5%로 가정했을 때 2억 4천만 원까지밖에 이 사람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규제가 없을 때는 이것과 상관없이 전세대출을 3억이든 4억이든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전세대출 이자가 DSR에 들어가는 순간 이 A씨는 전세대출 2억 4천만 원 초과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제 조금 와닿으시죠? 규제를 시행하면 전세대출 이용 가능한 차주가 감소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 수요가 줄어들죠. 약화되겠죠. 그럼 전세값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할 수 있어요. 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고가 전세일수록 영향이 크겠죠. 왜? 9억짜리 전세에 5억 전세 대출 내서 들어간 사람은 이 DSR 적용되는 순간 다른 대출이 있으면 소득이 어지간하게 높지 않으면 그 5억 대출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9억짜리 대출 전셋집 구한 사람이 저 이거 대출이 안 나와서요 전세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저 이사 갈게요 라고 하면 그 집에 또 다른 9억짜리를 누가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전세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떨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뭐다? 매매의 하락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모습만 봐왔어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봐봐.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 애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 전세대출 받아서.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전세대출 하지 말라 그래. 그거 봤더니 나 대출이 지금 내가 뭐 3억을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거 봤더니 한 1억 5천밖에 안 나오게 생겼어. 근데 심지어 전세는 좀 더 올랐어. 그러면 나는 한 2억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2억이.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뭘 해야 되냐? 월세로 가야 돼요. 반전세나.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 얼핏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 저렇게 해야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하지. 근데 그래서 님의 전세 대출도 이제 2억이 줄어듭니다 라고 하면 뭐? 내가 왜? 나는 이거 내가 이자 따박따박 내고 다 했는데 내가 왜 안 됩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조심스러운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만약에 규제를 하게 되면요, 시장에서는 전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싹 보니까 전세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전세 상승을 둔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죠. 왜냐면 전세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만 전세가 급하게 올라가면 매매 시장도 자극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규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전세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규제가 되는지를 일단 한번 보세요. 쭉 보시다가 딱 규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계산을 해보세요. 내 DSR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나 대출 얼마 안 나오겠는데? 라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빨리. 내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전세 만기가 1년 남았어요. 1년 남은 시점에 규제를 한대요. 그러면 내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세 대출 일으킬 때 규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계산해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빨리 대출을 한번 더 받거나 빨리 집주인이랑 얘기해서 제가 상황이 이래서요, 계약서를 다시 한번 쓰시는 거 어떠세요?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양해를 해서 빨리 대출을 재시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돈을 다른 데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것도 안 되면 뭐 월세를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내용이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지. 그러나 아직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쭉 지켜보면 정부가 어떤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매수 타이밍, 전세 이사 타이밍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너스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적정한 걸까? 진짜 문제가 많은 걸까? 이거를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뷰나 제가 보려고 하는 이 보는 방식이. 저는 둘 다 봐요. 무슨 얘기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우리나라 가계대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등이에요. 이게 적은 겁니까? 이게 너나이님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가계부채가 뭐 최근 들어서 오히려 증가율이 떨어졌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팩트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심각해. 봐봐요, 여러분.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넘는 나라가 없어요. 이 GDP는 뭐냐면 한국을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버는 돈이에요.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갖고 있는 대출이 더 많아. 내가 연봉이 1억인데 대출은 1억 2백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다른 집을 봤더니 야 홍콩아, 너는 빚이 얼마 있어? 나는 9,500. 야, 너 빚이 왜 이렇게 많아? 네 연봉보다 더 많아. 아, 그래? 어떡하지? 야, 일본도 일로 와봐. 일본 넌 얼마 있어? 나 6,500. 넌 얼마 있는데? 난 1억 넘어. 헉, 진짜? 야, 너 빚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 왜 그래? 막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거는 맞아요. 팩트가 그래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많은 거예요. 소득 대비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냐? 이런 면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유 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봐야 돼요. 이건 소득 대비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거 대비 빚이 얼마나 있나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작년에요,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거를 통계청에서 했습니다. 이런 거 찾느라고 힘들었네. 보면 여기 아주 통계를 잘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가계 기준이에요. 자세히 찾다 보니까 이게 몇십 장짜리인데 제가 찾았어요. 2022년에 자산 말고요, 우리 금융자산을 봅시다. 자산, 실물자산이 묶여있으니까, 돈 묶여있으니까 금융자산을 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금융자산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부채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부채, 즉 가계대출을 가구로 다 나눴겠죠? 그걸 봤더니 6,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산이 나와요. 각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56%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빚이 6,800이에요. 그러니까 코크님이 빚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인님, 나 빚 있다? 얼마 있는데? 나 6,800 있다? 왜 그렇게 돈을 빌렸어? 근데 나 호주머니에 1억 2천 있다? 이 얘기 뭐냐면 빚을 안 갚는다는 겁니다. 빚을 갚을 돈이 있는데 빚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되게,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게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요즘 뉴스는 전부 다 이걸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뉴스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1등이다 이 얘기 왜 할까요? 맨날? 그래야 누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호주머니에 1억 2천 있는데 대출은 빚은 6,800. 이런 기사를 누르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아까 같이 터지면 끝장, IMF 몇십 배 이런 기사를 누르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투자죠. 그러니까 클릭을 유도하고 조회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자극적 내용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치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걸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겠다, 내가 평상시에 노력했던 것들을.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너스로 말씀을 드렸고요. 쉽게 말하면 소득 대비는 많아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문제 맞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빚이 많아. 그렇지만 저축 대비 빚이 많은 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개인으로 생각하면 매달 1년에 버는 돈 대비 대출은 부채는 많은데 가지고 있는 돈이 좀 넉넉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만약에 소득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는다거나 이 부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돈을 어디다가 쓱쓱 잘못 써버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는 팩트예요. 지금 현재 상황. 저는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상황은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통제 가능한 개인의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범위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요, 이거 가지고 맞네 틀리네 얘기하기 전에 이 정도 공부해 놓고 나의 소득과 지출, 대출은 어떨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해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내가 얼마 벌고 있고 얼마 쓰고 있고 대출이 얼마 있는지를 모르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계기로 내 소득과 지출, 대출이 어느 정도일까를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명언 투척하고 끝내겠습니다. 네네네. 레이 달리오가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얼마 전에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한테 굉장히 꽂혔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돼 있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중세시대든 고대시대든 아니면 근대시대든 현대시대든 저축은 항상 올바른 일이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저축에 대한, 난 저축을 열심히 해서 부채를 잘 관리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오늘 콘텐츠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룩탱님이 지금 채팅창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요즘 금리도 높고 그런데 왜 안 갚고 빚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 보고서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설문도 있거든요, 내용도. 근데 보면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 비율이 낮아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걸 갖고 뭘 하려고 하느냐? 돈을 굴리려고 해요. 네,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2022년에 한 거에. 그래서 그거 보면 나는 빚이 있는데도 이걸 갚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금리보다 내가 더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신이 있는 거죠. 네. 저도 대출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안 갖고 있는 대출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최현미님께서 그러네요. 빚을 갚을 돈이 있어도 안 갚는다. 바로 저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진짜 의미는, 이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놀래거든요. 먼저 공포가 오는 거야. 맞아요. 두려움이. 근데 실제 상황은 어떨까를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다른 면까지, 그 소득 대비 부채가 많지만 실제로 돈이 없을까? 정말 큰일일까? 봤더니 돈이 더 많아, 갖고 있는 돈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균형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이런 이 부분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네. DSR 규제하면은 이거 오히려 또 전세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막 아, 이런 여러 가지 네. 의견들이 좀 분분하게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또 팩트 체크하셔서 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또 그 불안함이 잠재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역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사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